요즘 마음사전. 네, 저는 요즘 마음사전의 신동빈이고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와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사랑하고 상담자로서 일하고 있는 오송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얘기를 나눠볼 건데 좀 이 책은 송 선생님이 좀 이제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좀 네. 어떻게 제안을 주셨을까요? 네. 그 서점에 구경 갔다가 이 책도 발견을 해서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 그 저녁 식탁엔 무슨 얘기가 오갈까? 어떤 문화가 있을까?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양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책에 좀 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 뭐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건 저도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여러 가족의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것과 좀 비슷할까? 어떤 건 좀 부족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좀 어떠셨나요? 읽으시면서? 저는 이제 심리학 어쨌든 저희가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 책이 저자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저자는 이제 저널리스트고 그래서 이 책이 첫 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뭐 양육과 뭐 천성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주제도 내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부분들 뭐를 어떻게 좀 자녀의 어쨌든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마음적으로 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천적인 함의가 있지 않을까? 좀 눈여겨 좀 봤고 그래서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을 좀 얻었던 거가 있는 것도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조금 흥미를 끌게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다 유명한 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양육 환경이 뭐 좀 날 때부터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가족들도 있고 어떤 가족들은 되게 가난한 가족이거나 뭐 소수자이거나 뭐 이민자 가정에서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좀 성공한 사례들 좀 이런 되게 좀 다양한 좀 사례들을 다룬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도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책에 한 6가족이 이제 6가족의 어떤 서사라고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어딘가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년 정도 이 책의 어떤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10년 정도 하면서 아마도 그 가족들이랑 아주 사적인 부분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을 좀 다졌던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개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인터뷰에 이제 응할 수 있게 라포 형성이 됐던 것 같아서 더 흥미로웠던 지점들이 많이 있고 지금 동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계층 상승을 아주 많이 이룬 가족도 있고 혹은 애초에 이제 환경이 좋았고 그거를 더 이제 치고 나가서 더 좋게 만든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좀 흥미롭고 여러 가지 좀 변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핵심이 되는 굵직굵직한 가족들도 있고 중간에 약간 곁다리로 표현되는 뭐 이런 테니스 선수 그 복식 쌍둥이라든지 그런 사례들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쌍둥이 사례에서는 일단 부모님들도 원래 테니스를 치던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이제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둘이 경쟁을 안 시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애초에 좀 복식 선수를 좀 생각하셨나 봐요. 성별도 같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누가 더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각각이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이제 어떤 같은 대회 결승에 올라가면 둘 다 이제 그냥 기권을 하게 만들어서 그 금상, 은상을 그냥 둘이 공동으로 따게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도 설계를 할 수 있구나. 근데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전설적인 복식 팀이 돼서 뭐 상을 몇십 개로 휩쓸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로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부모님들의 그런 양육 태도가 이 책 전반에 사례돼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섯 가족 모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상 그 분포 곡선을 봤을 때 평균보다는 약간 극단값에 가까운 가족들이 이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정신장애를 공부할 때도 정신장애를 공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정상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스펙트럼 상에서 어쨌든 놓이는 거기 때문에 이 책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과연 평범한 어떤 가족들에게도 분명 함의하는 바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그 동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조력이나 서로의 어떤 격려가 부모의 어떤 양육만큼이나 강한 영향, 성취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 복식 그 예시도 그렇고 그 여섯 가족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형제들 간의 어떤 경쟁도 물론 그 안에 있긴 했지만 기본은 신뢰와 우애와 서로 간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대목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분류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으로 따져보면 약간 이제 좀 미국에서 조금 거리가 있고 약간 가정 환경이 열악했던 가정들이 뭔가 그 형제들끼리 더 끌어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멕시코라든지 중국 계열이라든지 오히려 이건 미국 계열인 사람들은 주로 경쟁적인 태도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뭐 정확한 분류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한 분류고요. 이 책의 어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가족이 이제 그로프라는 이제 가족인데 그 가족이 지금 동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딱 그 예시에 들어맞는 게 첫째 3남매인데 그 중에 특히 둘째와 셋째가 이제 좀 첫째와는 상반되는 길을 걷게 되죠. 첫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대나 아마 그런 비슷한 어떤 쪽을 갔다면 둘째는 문학, 셋째는 운동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이제 아무래도 의식을 하든 안 하든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어떤 고유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경쟁에서 아예 벗어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도 부모님들랑 조율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 가족께서 기억이 남는 게 둘째가 로런 그로프라는 지금 유명한 소설가이고 미국에서 그 셋째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라 그로프. 세라 그로프 그 철인 3종 경기 그렇죠. 원래 선수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 대표죠. 맞아요. 근데 오히려 로런 그로프가 먼저 그 수영 선수나 이제 수영 팀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랬죠. 동생이 그걸 이기고 싶어서 수영을 따라서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정말 되게 좀 악발이라고 느껴진 게 그 집 앞에 있는 호수 그게 이제 15km 거리인가 되는 거를 2시간 10분 만에 그걸 횡단을 했었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수영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언니가 그 후년에 그 기록을 깨려고 수영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나룻배로 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얘기해주죠. 너가 지금 여기 조금 더 빨리 가면 그렇죠. 너가 기록을 갱신할 거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이 그래서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그냥 순간 이해를 했었는데 그 딸은 이제 이걸 저주라는 얘기인가?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막내 동생이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수영에. 그러니까 오히려 어디서 언니가 이걸 이겨버리면 좀 길을 꺾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언지를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은 너가 해라 라는 의미로 질문을 던졌다라고 일단 거기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더 빨리 가지 않고 지게 되고 이제 동생은 철인 3종 경기, 언니는 작가 이렇게 분기가 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둘째가 로런 그러프 맞죠? 로런 그러프가 문학에 이제 그렇게 심취를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부분도 결국엔 첫째와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트러블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승화시킨다. 자기만의 세계로 이제 가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달랬던 것 같다고 좀 추론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쌓게 됐고 결국은 소설가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무엇이 될지 나중에 미래에 내가 누가 될지를 결정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거죠.
맞아요. 형제 관계가 그리고 뭐 아주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성비 같은 것도 중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손위나 손 아래 남자 이제 자녀가 있다 보면 조금 거기로 지원이 쏠리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매인 경우가 둘 다 엄청난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을 누가 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3남매가 아니라 세 자매였으면 나는 경제학과가 아닌 뭐 물리학과로 진학했을 것이다. 약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그때랑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책에 나오는 분들은 훨씬 더 윗세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뭐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런 과를 가야 돼, 여자애는 이런 과를 가야 돼,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가족 문화에 배어 있어서 자매들만 있는 경우보다 이렇게 남자 형제가 있을 때 그 성취가 그 여자 형제의 성취가 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언급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형제 관계에 대한 것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형제 관계의 역동이 뭐 예전에 그 아들러가 얘기했던 뭐 그 탄생 순위에 따른 뭐 그런 것과는 또 구별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첫째라고 해서 꼭 이렇게 첫째가 물론 부모의 어떤 집중적인 지원을 한국은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심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째가 꼭 모든 항상 뛰어난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중간에 아들러가 딱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막내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지만 중간에 끼인 어떤 그런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안에 어떤 내적인 어떤 알력 안에서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아들러는 꼭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고 뭐 막내라고 해서 꼭 못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이 책에 기술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뭐 맞이가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맞이여서가 아니라 1년 몇 년 더 빨리 태어났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첫째와 둘째를 대하는 게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첫째는 내가 처음 부모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압박감 있게 하는 거죠. 뭐 되게 내가 좀 잘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보편적인. 네. 근데 둘째부터는 첫째 때 해보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내가 소고해서 좀 자유롭게 키우게 되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사회적인 영향이 좀 그 첫째, 둘째 어떤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녀의 어떤 인격에 혹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팩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제 보고 있는데 크게 이제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역동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운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같은 일란성 쌍둥이고 유전자도 같고 같은 집안에 같은 가족 문화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우연적인 변수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제닉과 멜이라는 그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진짜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누가 대학에 가고 누가 이제 남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 우연적인 사건으로 해서 둘의 이제 인생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로를 이제 밟게 되는 거고 그렇게 운이 어떤 그 인생 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운이라는 게 참, 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도 확률적인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뭐 국가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쌍둥이 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쌍둥이 그 쌍둥이 한쪽 쌍이 어쩌다 다른 지역의 병원에 잠깐 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딱 그 쌍둥이 한 명씩이 바뀐 거죠. 아, 맞아요. 네. 그런데 바뀐 채로 다시 이제 원래 지방으로 돌아가고 거기 쌍둥이 또 그대로 있었는데 이거를 우연히 몇십 년 뒤에 어떤 그 지방의 어떤 가게에서 이 손님으로 누가 왔는데 내 친구랑 너무 닮은 거죠. 친구랑 너무 닮은 사람이 또 있네. 근데 아무리 너무 심하게 닮아서 그래서 한번 만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의 부모가 바뀌어 있었다. 그렇죠. 병원에서 바뀐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한쪽 부모는 약간 경제 수준이 떨어지고 약간 좀 육체 노동을 하는 어떤 상점을 운영하는 가족이었고 한 가족은 정확히 기억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좀 부유한 상류층의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능 검사에서도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분명히 같은 유전자의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지능에서 차이가 나는데, 결국엔 우리가 지능 검사라는 것으로 측정하는 지능은 우리가 학습이나 환경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여기서도 그런 증거로도 보여주기도 했고, 그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조금 열악한 환경에 간 쌍둥이가 좀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달랐다는 것도 또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달랐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던 쌍둥이는 내가 저런 걸 다 좀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을 느끼고 반대로 이제 그가 바뀌지 않은 쌍둥이인데 내 동생이 저기 가 있는 거잖아요. 참 내 혈육이 되게 좋은 곳에서 되게 힘들게 좀 지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바뀌어 있는 또 쌍둥이는 나도 자칫하면 되게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그 네 명의 감정들을 기술해 주는데 좀 기구한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례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운이라든 어떤 그런 확률적인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 경로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어떤 일란성 쌍둥이처럼 부모가 같고 유전자도 같고 하지만 그 아주 미세한 차이, 어떤 초기의 어떤 그런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기질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정말 이거는 예측할 수 없다. 어떻게 아이가 성장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과연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경로를 부모가 어떤 설계자로서 그거를 미리 어떤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경로를 수정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부모의 심리학자시기도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뭐 아이들이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원에서 이제 종합심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이제 종합심평가를 하게 되면 부모 면담을 이제 반드시 하잖아요. 이제 부모 면담을 하게 될 때 이제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보통은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이의 마음이 좀 아파진 건 아닐까? 이렇게 후회나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비치시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양육은 물론 중요한 팩터이긴 하지만 그때도 항상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양육 이외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게 뭐 유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경우의 수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어떤 이런 경우에 이제 오게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내 탓으로 하는 게 아이와의 어떤 상호작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다. 부모의 영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 어떤 통제가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고려를 같이 가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제 양육에도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니까 아이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나도 감정 조절을 잘해서 아이들이 좀 더 감정 조절 잘 할 수 있게 이런 모델링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을 항상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이들은 집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 애들도 이제 학교를 가는 나이라 학교에 그 또 사회가 있고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동할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은 좀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요지는 모든 거를 부모의 어떤 영향력으로 보는 거는 오히려 좀 덜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좀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 그 그렇죠. 영향력에 대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특히 좀 우리나라나 동양권 여기 이제 첸 가족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약간 부모님들이 좀 분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성인이 되고 30살이 넘고 했는데도 뭔가 이제 계속 좀 도움을 줘야 하고 통제해야 될 것 같은 욕구를 계속 갖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상관계적으로는 좀 분리 개별화라는 것이 좀 잘 안 된 측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첸 가족 사례에서는 계속 이제 요구를 하죠. 맞아요. 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고 같이 살기를 바라고. 맞아요. 그게 이제 다른 그 멕시코계 가족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되게 나이가 많이 흐르고 판사까지 하고 있는데도 독립을 못하는 맞아요. 뭐 그런 예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좀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뭐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맞아요. 첸 가족이나 무르기아 가족, 이 책에 등장하는 두 가족의 공통점이 그렇게 좀, 상당히 통제적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양육 방식이 좀 통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형제들이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부모의 영향 플러스, 운 플러스 형제들 간의 어떤 서로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 가족에서 그 막내였던 것 같은데 네네. 엄마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게 우리의 모자 관계를 망쳐버렸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그게 그런 어떤 방식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네 남매였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약간 늦둥이였죠. 맞아, 삼남매랑 막내가. 늦둥이 한 명. 근데 뭐 정확한 환경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세 명을 양육할 때는 뭔가 지역적인 지원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막내 때 그 지원들이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뭔가 그 엄마가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데 더 열심히 이제 개입을 한 거죠. 맞아요. 음악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더 막 아이를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확실히 이제 부모가 너무나 방해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심한 개입을 하게 되면 정말 조금 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해가 많고, 심한 어떤 개입이 해가 많고, 그게 왜 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부모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관여를 한다는 건 아이가 지닌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왠지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는 자립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너는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너 혼자 스스로 일어서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암묵적인 메시지를, 물론 부모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주게 됨으로써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어떤 부모도 바라진 않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 세대만 해도 위에 부모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다 거의 대학은 나오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 막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죠. 선행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까지 그런 엄청난 학업 때문에 이제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를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비뚤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체벌도 받고 너무 막 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비뚤어져서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그런 반작용이 되는 사례를 제 또래에서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사실 상담 장면에서는 맞아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무기력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선택한 게 별로 없었던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부모의 어떤 뭐 전공 선택이든 뭐든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선택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뭔가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저희가 뭐 TCI 검사, 이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자율성이라는 게 어떤 한 인간에게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주 핵심적인 성격의 어떤 세 차원을 TCI라는 검사는 이제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이라는 세 측면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상호작용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TCI는 특히 자율성에 좀 방점을 두는 거죠. 자율성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조절을 잘 하면서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 특성인 거잖아요. 뭐 그걸 위해서는 유능감도 있어야겠고, 목적의식, 방향성도 있어야겠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함양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달성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사이드 이펙트,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의 그런 어떤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도
첸 가족인가 어떤 가족의 그 자녀는 항상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성취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을 느꼈다고 회고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미 충분한 성취를 했음에도 뭔가 끝없이 계속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각들 많이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 놓여있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형제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삼남매가 뭐 예를 들어 있다고 할 때 첫째도 잘 되고 둘째도 잘 되면 거기서 받는 프레셔는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나도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또 그렇게 기대하실 것 같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는 있고, 정말로 양육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부모라면 첫째나 둘째에 비해서 잘 되지 못한 셋째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좀 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상의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맞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뭔가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다 뭐 이런 다 의대를 나오고 막 이런 엄청 엘리트들인데 나만 이제 그런데도 뭐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중상위권의 서울대학에 있는 학교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체로 봤을 때 상위 10% 이상의 사람인데도 내 가족들 안에서 내가 너무 뭔가 스스로 느낄 때 좀 부족하고 더 노력을 했어야 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좀 안심시켜 주느냐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나왔던 사례 중에 그 테루코라는 그 어머니가 계셔요. 그 어머니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그때 이제 미군으로 왔던 남편과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주 온 1세대 이민 여성인데, 미국 국적을 갖게 된 일본계 미국인인데, 그 부모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논지에서 어떤 부모가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테루코라는 여성은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도 뭐 어떤 셋째였던 것 같아요. 셋째가 이제 어릴 때 발레였는지 음악 연주회를 할 때 굉장히 본인도 그 어떤 집안일이라든지 과외 활동을 하느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 가서 참석해서 말없이 이제 그 무대를 이제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바쁜 와중에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페루코는 그 자녀가 뭐가 되라고 이렇게 막 얘기한 건 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봐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였는데 어쨌든 그 가족의 그 형제들도 다 잘 됐죠. 그거는 어머니가 막 어떤 자신의 부모로서 그런 기대치를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자녀가 나보다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계층 상승에 대한 열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인 건데 이 테루코라는 어머니는 그냥 자녀가 뭘 하든 그거를 좀 지지해주는 수용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 오히려 그런 양육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케이스가 여기 책에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마음사전 2부에서 계속됩니다.